오늘은 현재 경제 상황이 어느 국면에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역사적인 사실 근거로 찾아봐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번 3월에 발표된 따끈따끈한 아주 중요한 경제 지표와 함께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문제까지 요거까지 전부 다 판단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미국 주식시장의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차트입니다. 지나간 차트를 왜 가져왔냐? 과거를 보면서 미래를 전망하려고 하는데요. 주식시장은 실물 경기보다 1, 2분기 정도 더 앞서서 움직인다 말씀드렸는데, 특히 바닥을 찍고 주식시장이 상승을 하는 경우, 이럴 때와 폭락을 할 때 진짜 엄청나게 빨리 움직이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자, 왜 그러냐? 이유는 실물 경기와 원래 주식시장은 함께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 주식시장이라는 놈 자체가 굉장히 조울증이 심합니다. 금방 기분이 좋아졌다가 금방 기분이 나빠졌다가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매번 이렇게 경기가 침체되는 이런 상황에 실물 경기는 서서히 악화가 됩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마치 당장이라도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 것처럼 빠르고 더 크게 폭락을 하죠. 폭락이 시작되면 진짜 몇 달 만에 금세 반토막이 납니다. 아마 많이 경험해 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의 지난 2000년부터 저점인 한 2003년 요때까지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더 빠르게 실물 경제보다 급속도로 나빠지는 주식시장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경기가 회복될 만한 소식이 들리면은 주식시장은 어떻죠? 엄청나게 기분이 좋아집니다. 실물 경제는 실제로 서서히 회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좋아지지만 주식시장은 지 혼자 엄청나게 빨리 확 상승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게 그림의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모습이고, 그러나 이렇게 주가가 한창 오른 중간쯤에는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아직 실물 경기가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나만 너무 빠르게 오버해서 올랐나? 그러니까 내가 너무 많이 올라왔구나 하면서 자꾸 침체에 또 빠져들어요. 이게 2004년부터 2006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실물 경기는 쭉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주식시장이 혼자 너무 빨리 올랐으니까 혼자 다시 우울증에 빠져서 시원하게 오르지 못하고 등락을 반복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럴 때 굉장히 힘들죠. 이런 장이 한동안 펼쳐진다 이거고요. 특히나 이렇게 횡보 등락할 때는 반복적으로 무슨 일이 생기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드리긴 할 텐데, 그 다음에 기준금리 인상 소식이 또 역시나 들려오고요. 그것 때문에 실물 경제의 성장이 둔화될 거다, 이런 세 가지 콤보로 굉장히 어려운 뉴스들이 들려오기 시작하고요. 이게 지난 수십 년간 반복됐습니다. 여기에 또 전쟁이 터지든 아니면 신흥국의 경제 위기가 동반해서 터져주는데, 이때 주식시장의 투자자들은 이런 역경의 시기가 계속된다는 거고, 사람 미치게 하는 구간이죠. 주가는 잘 안 오르고 등락만 굉장히 심하고, 예전에 벌었던 걸 오히려 까먹는, 지금이 딱 그런 시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그럼 다음 사이클부터 한번 더 알아보고 그 다음에 자세한 설명 드릴게요. 그런데 차트를 보면 실망할 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오버해서 한참 먼저 오른 주식시장이 한동안 횡보 등락을 반복하고, 인플레이션을 소화하고 금리 인상에 대한 충격도 소화하기 시작하면 실물 경제가 다 죽을 줄 알았는데 쭉 따라 올라온 실물 경제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실물 경제는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구나, 이러면서 또다시 주식시장은 너무나 기뻐져요. 그러면서 지 혼자 또 빠르게 주가를 올려서 버블을 형성합니다. 사실 그때가 거의 상투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는 실물 경제도 너무 좋아지고 경제의 성장이 정점에 다가서고 있다는 뭔가 쎄한 전망들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할 때쯤 주식시장은 그때 심각한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힘을 못 쓰고 반복하다가 9.11 테러가 터진다던가 아니면은 리먼 브라더스 파산 같은 이런 내외부적인 충격이 하나가 빵 터지면 이때는 견디지 못하고 그냥 반토막으로 와장창 무너지는 거죠. 바로 이때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고점에 다다랐다, 그러니까 실물 경제가 정점에 다다랐다는 쎄한 분위기에서 주식시장이 횡보 등락을 반복하다가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면 진짜 수직으로 낙하하는 이런 광경이 연출되는 거죠. 이게 항상 반복되어 왔던, 수십 년간 반복되어 왔던 이 경기 사이클과 함께하는 주식시장의 사이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 과거에 반복된 역사가 있다고 앞으로 이 동일하게 역사가 반복될 거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역사적인 사실로 미래를 예측하는 건 이 경제뿐만 아니에요.
모든 부분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뭐 야구에서도 마찬가지로 타자는 타율이 중요한데 그게 미래를 예측해 주나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과거의 사실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 이것은 아주 기본적으로 확률이 높은 방법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뭐 이런 논란은 접어두고 어쨌든 우리는 가장 정석적이고 확률 높은 방법으로 미래를 예측할 건데, 그럼 사이클상 현재 상황은 어디고 어떤 흐름이 나올지 2000년부터 2010년 사이의 사이클을 보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IT 버블이 붕괴가 되고 2001년도에 무슨 일이 터졌냐? 9.11 테러가 터졌습니다. 그렇게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됐죠. 역시나 주식시장은 아주 빠르게 엄청나게 폭락을 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나오는 게 뭐죠? 저금리 정책, 그리고 정부가 재정을 확대해서 한마디로 돈을 푸는 이런 정책을 시전해 주시죠. 그러면 역시 따라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돈을 풀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는데요. 차트를 보면 2003년 초를 저점으로 주식시장이 상승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2004년까지 급하게 올라가는데 약 한 40% 정도밖에 상승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인플레이션으로 원자재 및 부동산은 엄청나게 상승했는데 주식시장은 그만큼 오르지 못했어요. 이유는 뭐냐? 2002년 내내 9.11 테러의 주범이 누구냐? 네, 쌍둥이 빌딩을 빵 하고 부서뜨리면서 미국의 엄청난 자존심을 스크래치를 냈죠. 그 주범이 누구고 어디에 숨었나, 얘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하면서 미국이 이라크와 전쟁을 치러야 된다, 이라크를 때려야 된다 말아야 된다를 놓고 미국 의회에서 충돌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럼 주식시장은 앞으로 전쟁이 터질 수도 있겠네 하면서 2002년 내내 계속 올라가지 못하고 하락하고 횡보하고를 반복했다는 거죠. 이라크 공격하면 뭐 유가가 급등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중동과 전쟁이 치러질 수도 있다, 미국에도 테러가 계속되는 거 아니냐, 이런 다양한 이슈 때문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이라크를 안 때리는 게 나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정치적인 이유라는 게 어떻습니까? 경제적 예측과 다르게 좀 더 심각하게 흘러갑니다. 그림처럼 2003년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침공을 강행했어요. 하지만 주식시장은 어떠냐? 이 사건을 계기로 할까 말까 하다가 결국에 탁 맞은 거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2003년부터 주식시장은 급등세를 보여줍니다. 자, 그러나 잘 오르던 주식시장은 2004년부터 갑자기 횡보하기 시작하죠. 이유는 지금과 똑같죠. 자, 이게 2004년의 뉴스인데요. 올 세계 경제의 화두는 인플레이션. 2000년 IT 버블과 2001년 9.11 테러 이후 시전된 돈 풀기, 막대하게 풀어진 돈은 당연히 원자재부터 부동산, 그리고 주식시장까지 모두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국제 유가가 요 빨간색인데 2004년 보시면 본격적인 상승 흐름을 타기 시작하죠.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무엇을 할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미연준이 당연히 기준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 할 겁니다. 자, 그래서 2004년 주식시장이 상승을 멈춘 원인은 원 콤보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 다음에 투 콤보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 그리고 쓰리 콤보가 뭐죠? 이라크 전쟁 이후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겹쳐지면서 이렇게 쓰리 콤보를 막고 주식시장이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2022년 현재 상황과 굉장히 유사하죠. 그러나 2005년부터 저점을 찍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 가지 실물 경제 악재, 둔화, 우려, 뭐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실물 경제는 꾸준하고 서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옵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크게 버블을 형성하고 금융위기를 맞아서 이 한 사이클이 끝나죠. 자, 그럼 2010년부터 2022년 현재 사이클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죠. 먼저 2008년 이후에 이 구간을 먼저 볼 건데요. 금융위기 이후 실물 경제가 최악의 구간으로 가죠. 그럼 역시나 제로금리, 재정지출 확대, 이때는 또 무제한 양적 완화까지 또다시 돈풀기를 시전해 주시죠. 역시 주식시장은 먼저 상승하는데 원자재, 부동산, 뭐 주식시장 등 자산 가격이 먼저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구간 2010년에 들어서면서 동일하게 먼저 오버를 해서 오른 주식시장이 뒤를 돌아보죠. 이때 나오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냐? 바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죠. 이게 2010년에 뉴스 기사인데 페드의 이코노미스트가 인플레가 문제다, FED는 공격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뉴스가 있죠. 2010년에도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생겼고 투콤보로 기준금리 인상 서두르고 그 다음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2010년에 유럽발 부채 위기부터 2011년에 부채 한도 협상이 실패했고 2012년에 재정 절벽까지 번갈아 가면서 터지니까
글로벌 경제 그리고 미국 경제의 둔화 우려까지 생겼죠. 하지만 다음 구간을 볼까요? 2014년에 무슨 일이 생기냐? 실물 경제가 금리 인상부터 해서 인플레이션부터 해서 유럽발 부채 위기랑 미국의 위기까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탄탄히 성장하는 모습이 확인되자 주식시장은 역시 저점을 찍고 상승하기 시작하죠. 자, 그런데 경제 사이클로 보면 2016년 버블이 붕괴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사이클이 정점을 찍고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긴 했거든요. 그래서 중국발 부채 위기로 조지 소로스부터 다수 헤지펀드가 중국 위안화를 공격하는 거, 이것을 보고 사실 역사와 경제를 공부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번에는 부채가 더 높은 아시아 쪽에서 경제 위기가 터지겠구나, 이 정도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경제엔 항상 예외가 생기죠. 2016년부터 대선 경쟁이 벌어졌는데요. 특히나 이 트럼프 형이 엄청난 부양에 대한 의지를 펼치죠. 그리고 2017년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미연준을 압박하면서 강력한 부양책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상황이라면은 2016년에 이렇게 조정이 좀 나와줬어야 되는데 부양책과 그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제대로 된 조정을 거치지 않고 상승세를 계속 탔던 게 바로 2016년 이후죠. 이것 때문에 두고두고 미국 증시에 대한 조정론이 지금까지도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버블의 연장으로 볼 거냐 아니면은 사이클이 끝난 것으로 볼 거냐, 뭐 전문가들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근데 다수는 이제 버블이 연장된 것으로 보죠. 그러다가 2018년 미중 무역 분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둔화 사이클이 시작되죠. 그런데 2020년 코로나를 터지면서 사실상 이번에도 제대로 된 조정이 나와줘야 될 타이밍이었어요. 이번 좀 크게. 그런데 역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미연준과 정부가 대규모로 부양책을 쓰면서 제대로 된 조정 없이 2022년 현재까지 온 거죠. 2016년을 기점으로 이렇게 한 사이클이 끝나고 또 한 사이클이 끝났냐, 아니면 2008년부터 시작된 요 사이클이 아직도 진행 중이냐, 의견은 굉장히 분분한데요. 이건 뭐 각자 판단하실 문제입니다. 하지만 저의 생각을 말씀드려야 되겠죠. 제 생각은 뭐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을 따르고 있고, 다수 전문가들은 버블의 연장으로 보는 의견이 좀 더 많습니다. 따라서 미연준의 기준금리가 약 2.5% 정도에 근접할 것으로 보이는 시기가 약 2024년쯤인데요. 그 이후에 이제 버블이 붕괴하는 사건이 터지는 이런 시나리오를 우리는 예측을 하고 있죠. 물론 버블이 터진다고 뭐 2009년까지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되진 않아요. 그렇게 하기엔 돈이 너무 많이 풀렸죠.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제품의 가격이 그대로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또 최악의 상황까지 가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습니다. 미연준과 미 정부 같은 경우에는 돈 풀기를 안 하면 1929년 대공황처럼 디플레이션이 막 10년 이상 갈 수 있다,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또 폭락이 오면 돈 풀기를 해주실 겁니다. 이것은 소사이클로 봐야 된다, 이런 의견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직 거대한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는데 중간중간에 소사이클이 계속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 코로나 이후의 사이클도 소사이클 중에 하나다, 이걸로 보는 의견이 많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소사이클이 어떻게 진행될지 이것을 한번 살펴보면 되겠죠. 2020년 4월 코로나 때 무지막지한 돈을 푼 거 아마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시장도 올랐지만 원자재, 부동산 가격도 지금까지 만만치 않게 오르고 있죠. 우리가 경험했으니까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우리 앞서서 배웠죠. 당연히 뭐가 따라오죠?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그리고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따라옵니다. 2004년에 있었던 인플레이션 우려 뉴스, 그 다음에 2010년에 있었던 역시나 인플레 뉴스, 그리고 2021년 지난해 있었던 역시나 인플레이션 이슈, 동일하게 다 터진 거, 동일하게 반복되는 거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발생하는 문제가 뭐죠? 인플레이션 1 콤보, 기준금리 인상이 2 콤보, 그 다음에 앞으로 경기 둔화 우려 3 콤보에다가 여기에 신흥국의 경제 위기가 나던 전쟁 위기가 나던 이런 것들이 한번 터지면서 경기 둔화의 우려를 좀 더 가중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죠. 역시나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전쟁이 어떻게든 끝나고 나면은 경기가 둔화되겠네, 이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죠. 그럼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떤 방식이든 마무리가 되면 증시의 움직임은 어떻게 될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역시나 우리는 미리 지난 과거를 봤으니까 미래를 전망해 볼 수 있죠. 지금 요 시기가 지나고 나면은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지금도 크게 다르진 않아요. 지금 주식시장은 굉장히 오버를 하고 있죠. 너무 빨리 올라왔고, 그 다음에 폭락할 것 같고 폭망할 것 같고, 그런데
뭐 오늘은 지금 시간 관계상 자세히 설명드릴 수 없어서 다음 영상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수밖에 없을 텐데,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건 계속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매달 모니터링을 하는데 58.6으로 여전히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지표는 미국의 400개 이상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작성이 되죠. 그래서 미국의 제조업 경기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하고요. 특히 우리나라 증시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예요. 이 지표가 확장 국면을 유지하고 있어야, 그래야지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좋습니다. 세부 항목 중에 특히 최근까지 하락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좀 걱정을 하고 있던 신규 지문지수 보시면은 반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전히 확장세를 지속을 하고 있고요. 수요가 그만큼 탄탄한 상황이다. 이거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지금 우려감에 횡보 등락을 하고 있고요. 이제부터 경기가 폭락할 것 같고 공포가 휩싸여 있고 이제부터 뭐 주식시장이 폭망하고 경제도 다 망가질 것 같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지만 과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실물 경제는 서서히 좋아지고 있다 이겁니다. 주식시장만 오버해서 빨리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물 경제가 탄탄하게 성장한다. 이걸 확인하는 순간 제 생각에는 뭐 올해 말이나 그때쯤일 것 같은데 그 다음엔 다시 반등을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겁니다. 그래서 실망할 필요는 없다 이거고요. 자, 그렇다면 인플레이션 문제가 굉장히 심해져서 경기가 더 빠르게 폭락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 자, 마침 핵현안이 거의 합의된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죠. 그동안 경제 제재로 일하는 시장 점유율을 전부 빼앗겼어요. 원유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을 뺏기게 되면은 그 다음에 장기 계약을 맺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을 한번 내어주면 그걸 다시 찾아오기 힘들어요. 근데 거래선을 어떻게든 바꿔야지만 이란이 유리하게 핵협상 이후에도 석유를 팔면서 그다음에 자기들의 경제를 살릴 수 있겠죠. 그렇다 보면은 거래선을 바꿀 정도로 엄청난 큰 제한을 해야 돼요. 공급에 대해서 가격을 엄청나게 떨어뜨리고 공급을 해주겠다 이런 제한을 해야지만 업체들이 거래선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굉장히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탱커 발주도 굉장히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겠죠. 이란에서 이제 가져와야 되니까요. 그래서 최근 조선주들이 오르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어쨌든 결국 실물 경제는 조울증이 너무 심각한 주시장과 달리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성장합니다. 지금은 먼저 빠르게 내달려온 주식시장이 실물 경제의 탄탄함을 이제 확인하는 일이 남은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번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하반기로 갈수록 잦아들고 수요도 굉장히 견조한 상태로 유지된다. 이게 확인되는 순간 주식시장은 다시 한번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큰데, 작년부터 말씀드리는 시나리오는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 올해는 잠시 주춤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2023년, 2024년에 본격적인 성장과 버블을 형성할 가능성이 크고, 특히 2022년 올해는 그동안은 나홀로 성장하던 미국이 좀 경기 성장 속도가 약간 둔화되면서 오히려 유럽과 신흥국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증시 상승 속도가 미국과 유사해지거나 좀 더 빨라지는 키 맞추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전망은 뭐 작년부터 지금까지 큰 변화는 없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기민하게 대응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뭐 주가가 이렇게 움직일 거다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큰 흐름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하고 여기에 맞게 대응할 수 있지만 당장에 뭐 주가가 몇 달 만에 떨어지고 오르는 거 이거는 정확히 맞출 수 없죠. 뭐 잘하면 확률을 높일 수는 있는데 노력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거 대비해서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낮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좋은 시절은 주식과 함께 떠나요. 당장에 너무 열심히 공부하고 고민하고 그러느라고 연애도 못하고 본업도 충실하지 못하고 날짜가 바뀌는 거 모르고 그냥 밖에 산책 한번 할 시간 없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처음에 갖고 있던 꿈도 접고 갑자기 무슨 전업 투자자로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본업에 충실하고요. 캐시플로우가 있어야 투자도 오랫동안 기다려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항상 자기 예측과 다르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특히 요즘에 뭐 유튜브가 발달했기 때문에 누가 뭐 주식으로 성공했네 이런 것에 괜히 부러워해서 본업도 소홀히 하고 뭐 여러 가지 소홀히 하다가 갑자기 백수가 돼서 전업 투자자로 강제로 미래가 바뀌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러시면 안 됩니다. 본업 열심히 하고 투자는 장기로 가야 돼요. 중장기로 가면서 느긋하게 투자에 성공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기본적인 것을 하면서 투자를 하면 돼요. 그러다 뭐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고 돈도 모이면 뭐 그때 투자에 좀 더 시간을 내고 뭐 책도 많이 읽으시고 이렇게 하되, 일단 지금은 본업과 현재 나의 삶, 그리고 미래, 그리고 가정,
그리고 내 자녀들과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시는데 좀 더 오랜 시간을 들이셔야 될 이런 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 3월에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를 가지고 경제 흐름과 세부 내용을 확인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설명란에 후원 계좌로 간간히 이제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아무것도 해드리지도 않았었는데 뭐 해드린다는 것도 없었었는데 갑자기 후원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제가 한 달 교육을 시작하고 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해 주신 분들은 내용에 해당된다면 잊지 말고 꼭 메일 주시면 제가 한 달 교육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